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중국의 개방 그 역사를 말하다입니다. 197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구도에도 변화의 물결을 선사했습니다. 한 시대 죽의 장막으로 불리면서 굳게 문을 닫아 놓았던 그들은 1978년 덩 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한 이래 문을 활짝 열고요, 무섭고 빠른 속도로 세계를 향해서 줄기차게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개혁 초기에 덩 샤오핑이 20세기 말까지 중국의 국민소득을 4배 이상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언을 했을 때 그저 단지 국민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1995년 이미 그 일정을 다 마무리할 정도가 됐죠.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용터림을 하면서 세계 질서 중심으로 깊숙하게 들어와서 더 이상의 굴욕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정복 DNA가 꿈틀거리는 중국을 조심하라는 말까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처음 개혁 개방의 물결을 틀었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중국의 발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변화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세계를 향한 경제대국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중국은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마침내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될까요? 그렇다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이 지역의 세계 질서를 주도해왔고 개혁 개방 정책을 추구해왔던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중국의 개방을 살펴보면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인 팍서 시니카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인접국가인 우리로서는 중국의 개방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미래도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방입니다. 조공무역을 통한 개방을 이루다입니다. 중국은 한나라,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5대에 걸쳐서 통일왕조를 이룩하고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지역의 세계 질서를 이끌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흔히 중국 역사를 변방의 역사라거나 비주류의 역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이 지역의 세계 질서를 주도해 왔을 때부터 끊임없이 변방의 도전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초기 팍서 시니카로 불릴 수 있는 한당 원명청의 5대 통일왕조 가운데 원나라와 청나라는 이민족이었지만은 한족 중심의 통일 왕조들 역시 끊임없이 변방의 도전을 받아야 했죠. 결국 항상 위협적이고 부담스러운 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통일 왕조들이 택한 정책이 바로 조공무역에 의한 개방이 최초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의 경제를 윤택하게 해줌으로써 침략이나 약탈을 막고 이민족 통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었죠.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받는 것에 비해서 주는 것이 더 많은 일종의 퍼주기 무역이었어요.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개방이라기보다는 중국 중심의 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선택을 했던 관용 정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개방입니다. 조개무역을 통해 비자발적인 개방의 길로 나서다입니다. 농업시대 중국은 세계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여타 지역 강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제 문화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서면서 산업혁명을 이룬 서구 열강에 의해서 비자발적인 개방, 이른바 조개무역을 하게 됩니다. 1840년 1차 아편전쟁이 일어나 1842년에 종결이 되면서 영국과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 결과로 샹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를 개항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서 2차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1856년 영국을 위시해서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이 베이징을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1860년에는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게 되고 결국은 텐진을 개항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당시 농업대국이었던 중국은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서구 열강에 굴복을 해서 비자발적인 개방,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한당 원명청 시대의 중국은 그 당시 세계 GDP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세계 총 GDP의 20%를 차지하면 세계 중심 질서라는 차원에서 팍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이미 5대 왕조가 모두 팍스였습니다. 특히 중국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기인 청나라 시기의 강희제부터 건륜제에 이르기까지 130여 년간을 팍스 시니카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왕조보다 더 넓은 영토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의 터전을 다졌고 가장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이 지속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청나라와 영국은 활발한 교육이 있었어요. 영국은 면화가 주 교육품이었고 중국은 실크, 차, 그리고 도자기가 주 교육품이었는데 어느 날 무역 역조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영국에서 이러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무역 결제 수단이었던 영국에서 생산된 은이란 은이 모두 중국으로 몰려버린 거예요. 영국은 어쩔 수 없이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중국으로 수출했고 많은 중국인들이 아편에 중독되는 바람에 강둥성에서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이 바로 아편 전쟁이에요. 무역 마찰에서 비롯된 이와 같은 중국과 영국의 충돌은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1860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편 전쟁으로 천진까지 텐진이죠. 개항이 되고 중국의 동부 연안 도시들이 타이적으로 조개 무역을 하게 됐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당시 개항했던 도시들이 오히려 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구축됐던 인프라가 이미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개혁개방 시대의 개막과 함께 그 도시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의 고속성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개방입니다. 가공무역으로 개혁개방 시대를 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개혁개방은 1978년부터 2000년까지로 정리할 수 있는 가공무역 시대입니다. 신의 혁명을 통해서 봉건 왕조를 타파하고 중화민국을 건국한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과의 두 차례 걸친 내전에서 패배해가지고 대만으로 패퇴했잖아요. 승리한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으로 외부와 단절되었던 중국은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으로 서방에 대한 문호개방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이 집권을 하면서 1978년부터 본격적인 개혁개방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 해를 중국 개혁개방의 원년으로 보고 전국을 5대 경제권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개혁개방입니다. 1980년대 주강 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죠. 1차 개혁개방은 주 삼각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덩샤오핑은 광저우 근처에 산업도시이자 인공도시인 선전을 중심으로 광저우, 선전, 둥관, 주하이에 걸친 주삼각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가지고 개혁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도시들은 육로로 3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각 산업 분야가 골고루 편제되어 있어서 동반 상승 효과를 꾀하기에는 정말로 유리한 지역이었죠.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 클러스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현재 주삼각 지역은 금융이나 물류 기능이 취약해서 뒤에 형성된 샹하이를 중심으로 한 장강 삼각주 지역에 밀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동성 정부가 홍콩과의 전략적 협정을 통한 연계를 추진을 했어요. 또한 전통적인 인가공업 지역인 광저우의 선전, 둥간, 주하이에 첨단 산업을 유치도 하고요. 이 지역의 제약점인 금융과 물류 기능을 인근 홍콩을 통해서 보강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대주삼각주 형성 작업을 진행을 했죠. 현재 진행형이지만 성공을 하게 될 경우는 제1차 개혁개방의 상징인 주삼각 지역이 전국 경제의 강력한 실체로 재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2차 개혁개방입니다. 1990년대 장강 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1차 개혁개방이 의도한 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교훈을 삼아서 1992년 구정에 덩샤오핑이 우한, 샹하이 등을 방문을 하고 개혁 개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이른바 남순 강화를 계기로 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덩샤오핑은 짱찌면을 영입해서 샹하이, 장수성, 저장성의 장강 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2차 개혁 개방을 하게 됩니다. 장삼각
중국의 개발은 중국 개혁 개방의 실질적인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장강은 위로 충칭에서 발언해가지고 중간인 우한을 거쳐서 아래인 샹하이까지 내려오는 내륙 물류의 중심이었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샹하이는 장수성의 작은 어촌에 불과했지만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문호를 개방하면서 경제적 번영과 함께 직할시로 발전을 했고, 장수성과 저장성은 예로부터 강남 지방에 속해서 중국 건대국부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풍요로운 지방이었습니다. 장삼각 지역의 중심인 샹하이는 중국 도시의 특징인 내부의 도시와 외부의 농촌이 합쳐진 도농복합 강력 도시로 전체 면적이 서울의 10배나 되고 인구도 서울의 2.5배나 됩니다. 샹하이에서도 푸동 지역은 제2차 개혁 개방의 핵심으로 금융, IT, R&D 분야로 특화돼서 발전을 해왔고, 최근에는 인근의 구를 편입을 해가지고 물류 기능을 통합을 해버렸어요. 이게 중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거대한 푸동이 탄생했고, 금융과 물류가 통합됨으로 해서 효율성이 극대화되기도 했습니다. 주 삼각 지역에 비해서 장삼각 지역은 첨단 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했고요. 금융, 물류 중심의 샹하이와 생산기지 중심의 장수성, 저장성이 하나의 완벽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3차 개혁 개방입니다. 2000년대 환발의 경제권이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은 허베이성을 중심으로 경진기 경제권, 우리로 치면은 서울하고 경기도 수도권 경제권이죠. 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방지역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지역은 2005년 이후에 랴오닝 성과 산둥성을 포함하는 환발의 경제권으로 확대 재조정되는데요. 이 지역의 중심은 텐진의 비나이 신구입니다. 비나이 신구는 샹하이의 푸동 신구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개발이 됐고, 면적은 푸동의 2배, 서울의 4배에 달합니다. 첨단 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산업 기반이 양호해서 금융과 물류가 더해질 경우에 푸동하고도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 정부는 산둥성, 칭다오, 다롄, 베이징, 허베이성을 잇는 환발의 경제권과 그 중심에 있는 비나이 신구를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물류, 금융, 무역 중심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차근차근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방대하고 거점 도시들이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강 삼각주 지역처럼 밀집된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어렵고 효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4차 개혁 개방입니다. 2000년대 중서부 경제권을 이야기하는데요. 중서부 경제권은 청두, 충칭, 시안 등 중국의 고도를 중심으로 한 내륙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 정부가 2008년 금융환란 이후에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4조 위안을 투입을 해가지고 SOC를 건설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더욱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리적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아직은 발전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륙이나 동부의 항구로 이동하기에는 물류 비용이 높고 이동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부 쪽은 아직까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중앙아시아의 구소련 위성 국가들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중앙아시아 육로 용도 용이하지는 못한 실정에, 물론 최근에 1대1로 프로젝트에 편성해서 탄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풍부한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 시대의 신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풍력과 태양광 등의 녹색 성장 동력 산업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도 하지요. 중국 정부 역시 녹색 산업 발전을 중시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은 중앙정부의 집중 투자에 비해서 단기적인 효과는 미미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5차 개혁 개방입니다. 2000년대 동북 경제권입니다. 제5차 개혁 개방의 중심은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동북 3성입니다. 이 지역은 만주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주 사변 후에 일본에 의해서 산업화되어 가지고 중국 전체에서 일찍이 공업이 가장 잘 발전됐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장길도 계획 등 의욕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한반도 분단 상황 아래서는 불투명하지만은 북한이
개방 정책을 수용하거나 한반도 분단이 극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한국, 일본과 육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번째 개방입니다. WTO 가입으로 진정한 개혁 개방을 맞다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은 2001년 WTO 가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고요. 서방 국가들의 신뢰를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WTO가 뭔지 아시죠? 세계무역기구입니다. 물론 WTO 가입은 WTO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서방 국가들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거대 자본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경제 성장도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적인 개혁 개방의 성과는 2001년 이후라고 볼 수 있고요. 그야말로 자의적인 개혁 개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001년 WTO 전에도 서방의 자본이 들어오기는 했죠. 주류는 하교 자본이었습니다.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범동남아 하교 자본 모두 애국심의 발로였죠. 더구나 이들 하교 자본들은 투자의 연속성을 가졌다는 데 의미가 커요. 대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투자를 해보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은 투자를 중지하잖아요. 아니면은 축소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애국심의 발현으로 연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업 1단계로서 인가공업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서구 자본이나 일본, 한국 등의 자본 유입이 있긴 했지만 미미했죠. 그러다가 WTO에 가입을 하면서 거대한 유대 기독교 자본이죠. 서방 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샹하이 푸동신화 창조가 이루어진 것은 실제로 WTO 가입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방을 마무리한 것은 2010년 샹하이 엑스포로 마무리가 됩니다.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올림픽 아닙니까? 샹하이 엑스포는 중국 개혁 개방 30년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 스포츠지만 다른 측면에서 정치 대전으로 볼 수 있다면 엑스포는 경제 대전입니다. 아울러 개혁 개방 3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성공 신화의 중심에 샹하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샹하이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샹하이를 보면은 세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샹하이 금융지역에는 수백 개가 넘는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수준이에요. 그 안에 전 세계가 다 있습니다. 샹하이의 모습을 통해 개혁 개방한 중국의 모습을 실감할 수 있고요. 또한 중국이 세계의 거대 시장으로 변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샹하이 엑스포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가했고 거의 모든 나라의 국가 원수나 원수급 인사들이 다녀갔고 글로벌 500대 기업의 오너, 회장들이 다녀갔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중국 시장을 놓고 눈도장 찍은 거 아니겠어요? 또한 엑스포 기간 동안 놀랄 만큼 변화한 샹하이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중국의 눈부신 개혁 개방 성과가 거침없이 전 세계 매스컴을 통해 널리 홍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지속된 이런 샹하이 엑스포를 통한 중국에 대한 소개는 실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었는데요. 샹하이 엑스포의 홍보 효과는 중국이 머지않아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어주는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국민인 중국인들에게도 강한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7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샹하이 엑스포를 관람하면서 중국의 발전에 대해서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중국관을 비롯해서 정보통신관, 전력관, 자동차관, 선박관, 우주항공관 등을 보면서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게 되는 그런 현장이었죠. 이와 같이 살펴본 중국의 개혁 개방 과정을 통해 앞으로 중국 시장은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국 내수 시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시장이 열렸다는 뜻 아니겠어요?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차이니즈 줄임을 기대해 볼만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유우파와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